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바로 항암 식단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보려고 해요. 이건 암에 좋고 저건 나쁘다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잘못된 믿음인지 오늘 명확하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암 진단을 받으면 사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모든 게 내 통제 밖이라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요. 바로 그럴 때 식단이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요. 맞아요. 바로 그 마음을 파고드는 게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암이 낫는다거나 설탕이 암을 키운다는 식의 주장들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선의에서 시작됐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환자의 영양 상태를 망가뜨려서요. 결국 표준 치료를 견딜 힘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종양학, 생리학, 또 식품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주장들의 허와 실을 꼼꼼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암에 걸리기 쉬우니 알칼리솔 식품을 먹어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좀 솔깃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식단으로 우리 몸의 체질이라는 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거든요. 항상성이요? 네. 우리 몸의 혈액은요, pH 7.35에서 7.45. 와, 엄청 좁은 범위네요. 네, 바로 그 굉장히 좁은 약 알칼리성 범위로 아주 정밀하게 유지가 돼요.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체질 변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 산증이나 알칼리증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위험한 상태죠. 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요? 그냥 대충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걸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3단계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액 속에 있는 중탄산염 같은 화학적 완충 시스템이 초단위로 산을 바로바로 중화시켜주고요. 초단위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폐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면서 분단위로 산도를 조절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신장인데 소변으로 불필요한 산을 내보내고 알칼리 물질을 재흡수하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조절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요. 3단계나 있다고요? 보통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정교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청취자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몸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알칼리성 식품, 예를 들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변의 pH가 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이 변했다는 증거라고들 하는데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의 포인트예요. 소변의 pH가 변하는 건 우리 몸의 혈액 pH가 산성으로 변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요? 네. 우리 몸의 최종 방어선인 신장이 주인님, 혈액 pH는 7.4로 철통같이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불필요한 산성 물질들은 이렇게 소변으로 다 내보냈으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예요. 와, 즉,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와, 저는 정말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소변색이 변하는 걸 보고 드디어 내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이 혈액의 균형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야, 소름 돋네요. 그럼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자란다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인가요? 그 말 자체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인과관계가요? 네, 와버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대사 방식이 좀 달라서 젖산이라는 산성 노폐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이 젖산이 암세포 주변에 쌓이면서 종양과 그 주변의 아주 좁은 국소적인 환경만 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하, 이걸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아하.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범죄자를 만든 게 아니라 범죄자가 나타나서 그 주변을 범죄 현장으로 만든 거군요. 산성 환경이 암을 유발한 게 아니라 암세포가 자기 주변 환경을 살기 좋게 산성으로 바꾼 것이다.
와, 인과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정확해요. 따라서 몸 전체를 알칼리성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원인과 결과를 착각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위험할 수 있는 접근인 거죠. 몸의 균형을 깨트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결국 그것도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기반한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설탕인 것 같습니다. 설탕은 암의 먹이라는 말 때문에 과일이라 심지어 밥까지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오해가 정말 위험해요. 포도당은 암세포만의 특식이 아니에요. 우리 뇌, 적혈구, 신경세포 등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죠. 뇌는 포도당만 쓴다고 하니까. 네. 만약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바보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근육,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이걸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죠. 결국 몸이 어떻게든 포도당을 만들어내니 암세포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그 포도당을 계속 공급받는 거군요.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굶기는 게 아니라 환자의 근육만 녹여서 치료를 견딜 체력만 앗아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암을 굶기는 식단이 아니라 환자를 굶기는 식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나 더 많이 쓴다는 PET-CT 검사 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다면 여전히 포도당 공급 자체를 줄이는 게 유리한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죠. 네, 암세포가 포도당을 더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포도당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그로 인해 반복되는 만성적인 고인슐린 상태예요. 예를 들어 정제된 설탕이나 음료수처럼 흡수가 아주 빠른 당을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췌장은 깜짝 놀라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인슐린이 문제의 열쇠군요. 맞아요. 이 인슐린은 간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1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이 두 가지, 즉 인슐린과 IGF-1이 바로 암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서 일어나, 더 빨리 자라나 하고 외치는 강력한 성장 신호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포도당을 직접 먹이로 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켜는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무작정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설탕이나 음료수 같은 첨가당은 피하고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 채소, 콩,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잘 챙겨 먹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종류를 가려서 현명하게 먹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우유는 어떤가요? 우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IGF-1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암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세계암연구개금의 보고서를 보면 유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해요. 아, 이건 정말 헷갈리는데요. 어떤 암에는 좋고 어떤 암에는 나쁘다고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속 편하게 다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대장암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우유와 칼슘 섭취가 발병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유방암의 경우는 최근 대규모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거나 오히려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우유는 소화가 잘 되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근손실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전립선암 환자가 아니라면 맹목적으로 우유를 독처럼 취급하며 피하기보다는 하루 한두 잔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유분리가 다르니 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번엔 좀 특이한 주장으로 가볼게요.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 농도가 0.9% 염화나트륨이니까 우리 몸의 염분 농도로 그에 맞춰야 면역력이 좋아진다면서
죽염 섭취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의학 용어와 인체 생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혼란을 주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에요. 위험하기까지 한가요? 네, 0.9% 생리식염수는 우리 혈액과 삼투압이 같아서 수액을 주입할 때 적혈구가 터지거나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의학적 처방일 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맞춰야 할 영양학적 목표치가 전혀 아니죠. 우리 몸은 호르몬을 통해 나트륨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소금을 더 먹으면 혈압만 오르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입니다. 특히 이 주장이 위암 발병률이 높은 한국인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고염식, 즉 짜게 먹는 식습관은 위암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이미 증명됐어요.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위암의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균이 더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염분 농도를 맞추자는 조언은 위암 위험이 높은 한국인에게는 정말 위험천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죽염이 일반 소금과는 다르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실험실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네랄도 많다고 하고요.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바로 실험실 연구와 실제 인체 적용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이해해야 해요. 실험실 페트리 접시에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인 농도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면 아마 치사량에 가까운 소금을 먹어야 할 거예요. 죽염도 성분의 90% 이상은 그냥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에요. 미량의 미네랄이 주는 이점보다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주는 해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실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제대로 된 임상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채소의 효소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한다거나 주스 클렌즈로 해독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특히 주스만 마시면 몸이 깨끗해질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의 유혹이 크죠. 하지만 둘 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해요. 먼저 생식의 경우 식물에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위장에 들어오는 순간 강력한 위산 때문에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재기능을 잃어요. 효소가 그냥 단백질이었군요. 네, 오히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들은 익혀 먹을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져요.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생채소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해독은요? 우리 몸에는 간과 신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해독 시스템이 이미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간이 해독을 할 때 2단계 과정에서 단백질에서 분해된 특정 아미노산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이 쏙 빠진 주스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1단계 해독 과정에서 생긴 독성 중간대사체를 2단계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몸에 독이 쌓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와, 해독을 하려다가 오히려 독이 쌓일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큰 해악은 음식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다는 점이에요. 이걸 먹으면 암이 커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식습관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오식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섭식장애가 생겨나기도 해요. 오식증이요? 그건 좀 생소한 용어네요. 네, 자신이 정한 아주 엄격한 음식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환자분은 가족 생일 파티에 가서 케이크를 한 입도 못 드셨어요. 설탕이라는 공포 때문에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 혼자 고립되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암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도 중요한데 이런 공포가 그 힘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네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암액질을 가속화시킨다는 정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놀랍게도 암 환자의 20% 이상은 암 자체가 아니라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해요. 20%나요? 네, 암세포는 환자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분해하는 물질을 내뿜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음식을 도구로 규정하고 식단을 특도로 제한하면 영양실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설탕을 끊고 우유를 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암액질을 더 빨리 오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품과학자 최낙원님의 케모포비아, 즉 화학물질 공포증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천연은 안전하고 합성은 위험하다는 막연한 믿음 말이에요. 그건 대표적인 자연주의의 오류예요. 자연계에도 독버섯이나 감자싹에 솔라닌처럼 치명적인 독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쓰는 식품 첨가물은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의 100분의 1 이하만 사용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요. 무첨가 마케팅은 종종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상술일 뿐 제품의 본질적인 영양 가치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분석 정리해보자면 산성체질, 설탕, 우유, 소금에 대한 여러 통념들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국 특정 음식을 영웅이나 악마로 만드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뒤에 숨은 진짜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항암 식단은 기적의 식품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표준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해주고 무엇보다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균형 잡힌 식탁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암과의 싸움은 정말 긴 장기전이잖아요. 공포와 맹신에 휘둘리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즐겁게 섭취하면서 내 몸에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식탁에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두려움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본다면 어떨까요? 불안감의 무언가를 빼는 대신 순수하게 즐거움과 힘을 더해주는 것들로만 식단을 채운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그 접시 위에는 무엇이 올라갈까요?